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박준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대가 국수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이렇게 세 개 사학과로 나뉘어 있는데 1969년에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부터 통합이 돼서 역사학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원은 아직 동양사학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양사학과로 소개돼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구자관 이사장님을 뵀다가 이사장님께서 도산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좀 한번 해달라고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그 도산 아카데미 그래서 저는 한 10여 분 정도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인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광활한 벌판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오셔서 기대가 되고 저도 있는 힘껏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약간 도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주의자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민족주의자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민족주의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내셔널리즘 혹은 내셔널리스트 혹은 일본에서 민족주의자 이러면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치면 국수주의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게 다릅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게 여기서 이 세계주의, 이 세계주의와 링크되지 않을 때, 공존하지 않을 때는 양날의 칼이죠. 그야말로 민족을 해할 수 있는, 민족주의로 민족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북한. 북한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주체조선. 평양에다 갑자기 단군릉을 발굴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만한 우주도시 같은 단군릉을 만들었잖아요. 민족하면 북한이죠. 근데 왜 북한은 저렇게 세계에 뒤처져 있고 민족의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고 못살게 하고 있고 이러냐 이거죠. 민족주의가 과잉, 맹목적 민족주의를 한 거고 세계주의랑 링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죠? 세계를 향하는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건데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은 안창호 선생은 맹목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강렬한 민족주의자이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항상 세계주의를 염두에 둔 그런 민족주의자임을 느낍니다. 느껴요? 백범도 마찬가지고요. 백범 일지 같은 걸 읽어보면 그분 강렬한 민족주의자잖아요. 폭탄을 투척하고 그런 분인데도 또 우남 이승환 박사 이런 분들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잘 링크시킨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일본에 대해서 특이한 태도를 취합니다. 민족주의라면은 자기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똑같이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이어야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대하는 것과 일본에 대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커요. 한국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반일 민족주의다. 그런 거죠.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죠? 이 자존심 높은 민족이 땅쪽 오랑캐라고 여겼던 일본에게 36년 동안 국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국권을.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반일 민족주의가 싹 텄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한국인들의 심리를 장악하고 있다. 다 이해하시죠? 금방 이해되죠? 근데 그게 한국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국의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이 이제 일본에서부터 해방된 지도 80년이 지났고 일본의 식민지 된 지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반일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경고했던 민족주의가 자칫 맹목적으로 과하게 흘러갔을 때 그 민족의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단계에 지금 한국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죠. 우리가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피해의식.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은 나쁜 놈들이고 악마고 일본을 때리고 반일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왜? 그냥 일본에 대해서 욕만 하면 다 벌어먹고 사니까, 다 박수 받으니까. 오히려 찬찬히 공부해가지고, 그건 아니더라. 그거는 너무 과장됐더라.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오로지 일본을 공격하고 규탄하면은 끝나는 반일 무죄의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에서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걸 저희들은 우리 일본 학계에서는 반일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좀 도발적인 표현이지만 반일 비즈니스를 하는 그 광대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 이권 카르텔 비슷한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엄청나게 유명한 광장이죠? 저기에 저런 광고가 났어요. 우리 강제징용 당해서 120명이 죽었다. 이렇게 엄청난 강제노동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진을 서무 교수라는 분이 저거 열심히 하시는 분 있죠? 올렸어요. 근데 저 사진이 우리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사진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 때 일본 규슈에 탄광해서 일하던 일본 노동자, 일본 탄광부의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됐죠.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인들의 이 지성과 한국인들의 교양 수준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겁니다. 과장과 왜곡과 은폐.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들춰내서 바로 잡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공포탄을 쏘는 게 아니고요. 공포탄을 쏘면 안 되고 뼈 때리는 비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확하게 팩트와 로직에 따라서 일본을 비판할 때 일본인들도 납득을 하고 국제사회도 우리를 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산 선생님 말씀하셨도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일본을 비판할 때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확한 정보, 거짓에 기초한 일본 비판은 사상 누각이다. 그건 오히려 일본인에게 빌미를 주고 우리가 경계하는 일본 우익을 자꾸 키워주는 일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팩트를 공부하고 로직을 세우고 훨씬 핏대 오를 시간에 천천히 앉아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시고 이런 바탕 위에서 일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일 근대사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어떤 얘기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한일 근대사는 많은 부분에서 편향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를 일단 강화도 조약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조약 잘 아시죠? 네, 아시죠? 1868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대단한 큰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막부가 없어지고 천황한테 정권이 돌아갔습니다. 왕정복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새로운 정부가 섰으니까 당연히 이웃 국가에게 국교 승인을 요청하겠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 이제 대마도가 그거를 대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대원군 정권이었어요. 대원군 정권. 그 대원군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국서에 황자가 써 있다. 천황. 그죠? 당시 우리 조선의 외교 질서에서는, 동아시아 외교 질서에서는
황자는 중국의 황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 룰을 어긴 건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걸 조선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근데 한 번만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8년 동안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의 국교 수교 수립 요구를 거부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국교를 맺자는데 조선인들이 8년 동안 거부를 하네? 그러니까 정한론이 등장한 겁니다. 안 되겠다. 조선을 무력으로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한론 들어보셨죠? 정한론이라는 게 이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한론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대권력 투쟁이 일어난다. 대정변이 일어나요. 얼른 조선을 치자. 조선이 우리를 모욕했으니까 조선을 치자라고 하는 정한론파와 안 된다. 지금 일본의 실력으로 조선을 도저히 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정한론파가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충돌을 해요. 요게 정한론 정변이에요. 지금 한자가 빠졌네요. 사이고 닭가머리라고 하는 정한론파와 오쿠보 도시미치라고 하는 비정한론파. 이 둘은 사실 중마고우죠. 사츠마반의 중마고우인데 이때 권력 실세가 둘이 돼가지고 정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가지고 둘이 거대한 충돌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국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큰 정쟁이 국내에서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느냐? 오른쪽에 비정한론파. 안 된다. 조선을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측이 이겼어요. 이기니까 얘네들이 정한론파를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조선은 너무 크니까 타이완 조금 치자. 그래서 타이완 정벌을 해요. 김을 좀 뺀 거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정한론파가 계속 득실하니까 비정한론파 정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달래가지고 조약을 맺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얘네들이 쳐들어가자는 얘네들의 명분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쿠보 정권이 필사적으로 조선과 수교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조선에서 대원군이 실각했어요. 대원군이 실각하고 누가 집권했죠? 고종과 그의 부인인 민비. 사실 민비 정권이에요. 고종은 능력이 아주 바보는 아닌데 그냥 평균치였고 민자영이라는 명성황후, 나중에 명성황후 되시는 그분은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흥선대원군하고 맞짱 뜬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씨 정권이거든요. 이 민씨 정권이 수교에 적극 의사를 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쿠보, 일본의 비정한론 정권에도 큰 호기가 도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구파 대신들이 조약을 끝까지 또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내에 개화파의 리더인 박 교수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앉아서 맨날 공리공남만 일삼고 부국강병을 하지 않아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냐. 그래놓고 계속 명분만 내세우고 반대만 했다가는 일본 애들이 무슨 사단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루빨리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박 교수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도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운양호 사건이에요. 운양호 사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8년 동안 반대하던 조정 대신들 전부 다 싹 없어졌어요. 입다물어. 그러고 조약이 맺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단 16일 만에 8년 동안 그 조약 반대를 한사코 외치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8년 만에 16일 만에 조약이 날림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반대만 일삼다가
막상 급한 상황이 되니까 박 교수가 그걸 다 도맡아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죠. 지금 강화도에 가시면 연무당이라고 아직도 있죠. 여기서 조약을 맺었고요. 우리 서울대 그 정치외교학부의 김종학 선생님이시라고 40대 젊은 연구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 강화도 조약에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렇게 썼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킨다는 명분으로 서양의 포함외교를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조선 정부를 단행할 능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일본은 그때 가난한 나라예요. 일본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일본은 그때 바짝 쫄아가지고 조선이 2천만, 국민 2천만인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일본이. 산업혁명도 아직 못한 나라가. 또 일본 국내의 긴박한 정세를 볼 때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죠? 정하는 파도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들은 강경 일변도로만 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을 해야 돼요. 일본 측 외교 태도가, 외교 사절단들의 태도가 그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한국 한반도 침략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이 조선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을 내디딘 거죠. 일본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도 매우 치열했으며 영사재판권, 무관세 이거 불평등했죠. 불평등한 조약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조선의 치열한 협상으로 조선이 따낸 그 조항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사실 너무 늦게 체결된 거죠.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조약이 아니고 너무 늦게 체결된 겁니다. 메이지 유신 나고 나서 8년 만에 체결됐으니까. 여러분 청나라는 양문동을 하던 청나라는요. 1871년에 일본이랑 조약을 맺어버려요. 3년 만에. 그러고는 이홍장이 계속 한국한테 조약 맺으라고 권해요. 오히려. 근데 또 안 맺은 거예요. 7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안 맺고 있다가 이때 갑자기 이렇게 된 거고 이때 박규수 문화의 외교관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이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한국에서 이제 개화정책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민씨의 주도하에 개화정책이 주도되고 그 파트너는 누구냐?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유학생들을 받고 한국의 군사교관들을 보내고 그죠? 또 차관 빌려주고 요컨대 뭐냐면은 야 조선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걸 해라 이거죠. 그리고 조선의 계약파들도 뭐예요? 야 조선판 메이지 유신을 해보자 이거죠. 요게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스타트하게 되는 겁니다. 1876년부터의 시기라는 것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1882년까지 6년 동안 쫙 진행이 되고 82년에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애들하고 조선이 수교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사회에 들어간 개화 정권이 조선에 들어서게 된 거죠. 이때까지 한일 관계 매우 좋았어요. 별기군 1880년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파토낸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 잘 나가는 한일 간의 우호관계 속에서 잘 나가던 한국의 개화 정책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게 이모군란. 이모군란이라는 건 뭐냐? 대원군이 민씨의 개화 정책을 꼬꾸러뜨리기 위해서 99군인들을 걔네들을 조정해가지고 일으킨 폭동이죠. 그걸 진압하려고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에 주둔해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 거는 병자호란 이래로 2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청나라 군대는 병자호란 이후로 단 한 명도 조선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26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정계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모군란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조선의 중국의 조공국이었죠. 조공국이라는 것은 뭐냐? 정기적인 사절단을 파견해서
청나라 황제에게 예만 표하면 나머지 내정과 외교는 완전히 자주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디펜던트 스테이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디펜던트 스테이트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근대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묘한 위치에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내정 개입하는 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요게 이목을랑으로 바뀝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조선을 내정 개입하고 조선을 속국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1882년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청일전쟁 때까지 1895년까지 13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봉장이 누구죠? 위안스카이예요. 위안스카이. 원세계 아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우리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요만한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각계 언론에서 뭐 원세계가 부활한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죠.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통감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 전에 한중 관계에서는 그런 외교관이나 중국 관리가 파견되질 않아요. 주재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추진하지 않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근데 82년 이모군란 이후부터 2,000명의 군대가 서울에 들어오고 그거를 이끄는 원세계가 들어와서 한국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한다. 이게 13년 동안. 이게 한국 근대사의 큰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때는 일본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왜? 여기 일본 군대가 한 명도 없는데? 중국은 2,000명 군대가 와 있고? 누가 좌지우지하겠어요? 일본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깨갱하고 있어요. 중국 무서워가지고. 청나라 무서워서 일본은 한국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이거예요. 80년대에는. 이때부터 조선에 우리가 국가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세요. 위안스카이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조선은 류큐나 베트남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류큐나 베트남이 어떻게 되는 거는 주액지만 겨드랑이의 병에 불과하지만 조선이 어떻게 되는 건 뭐예요? 신복지질, 뱃속이 망가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베이징의 기본 자세는 다른 나라는 다 이뤄도 한반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도 들어오죠. 임진왜란 때도 들어오죠. 한국전쟁 때도 들어오죠.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도 어때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 몇천 년 동안에 걸친 이 정책, 안보 정책, 이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 시간이 없어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 통일의 기회다! 하고 휴전선을 한국 군대가 넘어갔다. 돌파했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끼리 일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국제적으로 통할까요? 국제적으로 엄연히 두 개의 국가죠. 유엔에 가입한 두 개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아니, 너는 왜 우리 동맹국의 국경을 넘었느냐? 개입하죠. 그러니까 베이징이 그런 사태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외교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나 국정원은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세금 주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국이 조공국 체제를 벗어나서 속국을 만들려고 원세계를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젊은 정치 엘리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이지 이슈, 갑신정변이에요.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김옥균입니다. 네, 김옥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젊은 개화파들은 누구를 모델로 했겠어요? 지금 중국의 속국을 벗어나려고 할 때 모델로 하는 건 당연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도움을 거절해요. 왜? 그랬다가는 청나라랑 싸움 붙을 것 같거든. 아직 자신이 없어, 청나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일본 공사관
도와준 거예요. 김옥균을. 200명밖에 안 돼요, 군대가. 저쪽은 2,000명. 그러니까 둘이 붙으니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맨 처음에 김옥균 편 들었다가 가만 보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획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갑시정변이 끝장이 난 거고 한국은 완전히 원세계의 독판이 된 겁니다. 이게 한국 근대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신정변의 충격. 이게 김옥균이죠. 이게 김옥균 모가지예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네. 김옥균이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죠.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요. 34살부터 44살까지. 한창 때죠. 그러니까 지가 10년 동안 허송 생활만 할 수 없으니까 10년 있다가 상하이로 가요. 이용장을 만나러. 이용장 만나갖고 어떻게 전국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러니까 일본 밖으로 나가니까 금방 암살당해서 죽어요. 상하이에서 그냥 암살당해서 죽죠. 그러니까 민비가 뭐라 그러냐면 걔 시체를 절대 일본으로 가면 안 되니까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김옥균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효수하고 온 시체를 조각조각 냅니다. 조각조각 내면 전국에 뿌려버려요. 뿌려버리고 저번에 이제 대역도도 옥균. 그래갖고 지금 그 절두산 성지인가요? 거기 양화대교 밑에 그 밑에 저렇게 효수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갑신정변 실패 후에 원세계가 계속 하면서 개혁을 방해하다가 드디어 일본이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청나라랑 한판 붙을 만한 해군력을 갖게 됐어요. 그게 1892년, 93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게 만약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그냥 물러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던 차에 한반도에서 뭐가 일어나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니까 고종이 또 청나라한테 군대 파병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3,000명을 아산으로 보내요. 인천으로 못 보내요. 왜? 인천으로 보내면 일본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으니까 아산으로 보내서 아산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막 각의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하다가 딱 결정을 해요. 이번에는 한판 붙는다. 그래서 8,000명. 중국은 3,000명인데 8,000명을 아산도 아니고 인천으로 그냥 꽂아놔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들어와서 일본 군대 8,000명이 마포 지나가지고 서울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세계는 중국으로 도망갔죠. 중국은 도망가고 미시 정권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개화파 인사들이 만든 정권이 뭐예요? 갑오개혁정부. 갑오정부. 들어보셨죠? 갑오개혁정부. 그겁니다. 갑오개혁정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다. 맞죠?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당시 개화파들에게는 한국의 개화파들에게는 일본이라도 와서 저 원세계를 쫓아냈으면 좋겠다. 네? 일본이라도 와서 저 원세계랑 손잡고 한국의 개화 정책을 전부 반대하고 있는 저 미시 정권을 타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일본이 들어와서 쫓아내고 개화파 정권을 세웠어요. 갑오개혁 정부는. 여기까지 좋죠. 개화파 인사들은 환영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래서 갑오개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갑오개혁은 정부 구성원이 전부 서자 출신들이에요. 반 이상이 서자예요. 조선 정부 중에 이런 정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80%가 유학생 출신들이에요. 완전히 결이 다른 정부죠. 정부 구성이죠. 얘네들이 한 정책은 거의 다가 근대화 정책입니다. 거의 다가 근대화 정책이에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4대 관계를 천살하고 신분제 없애고 과거제 없애고 노비제도 없애고 여자의 재혼을 허가하고 이런 정책들을 줄기차게 추진을 한 게 갑오개혁 정권이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박영효,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이죠. 박영효. 근데 일본이 얼마나 허약했냐면 러시아가 야, 너 청일전쟁으로 요동반도 가져갔던데 그거 중국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일본이 깨갱하고 돌려주죠. 그게 삼국 간섭이에요. 깨갱하고 돌려줘요. 그만큼 일본이 힘이 없었어요. 돌려주니까 갑오 정부 밑에서 움츠려 있던 민비가 고종이 일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롤백을 합니다. 정권에 롤백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히스테릭한 반응이 뭐냐? 무려 일본 공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한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민비를 시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비라는 분은 여기 뭐 여은미 씨도 계시겠지만 그 가문을 떠나서 민비라는 분은 아주 총명했지만 한국의 개화나 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분이에요. 적대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화파 인사들은 전부 민비를 몰아내길 원했죠. 몰아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민비를 축출하는 것을 혹은 민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한국 개화파 손으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그걸 외국인의 손으로 외국인이 국모를 죽여버렸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일본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고 무모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을미사변. 그걸로 인해서 한국의 반일 감정이, 민중들의 반일 감정이 결정적으로 굳어진 겁니다. 을미사변. 불편한 진실인데요. 을미사변에 한국의 개화파 군인들이 많이 가담합니다. 한국의 개화파 군인들이 일본 공사하고 손잡고 왼수니까, 민비는 개화파의 왼수니까 죽이는 일에 극단주의자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 가담했던 중에 대표적인 분이 훈련대장이죠. 우범선이라는 개화파 군인인데 이분의 아들이 누구죠? 이분이 일본에 망명해갖고 일본 부인하고 애를 낳은 이 사람이 시험유서박의 무장춘 박사입니다. 민비 시해범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하실 때 이 양반을 또 받아들여요. 그죠? 농림부 장관까지 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반일민족주의가 더 세졌어요. 민비 시해범의 아들을 어떻게 장관해?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이승만 박사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1959년인가? 그때까지 하셔서 한국에 크게 기여를 하셨죠. 자, 여기서 제가 도산과 이토 히로부미의 대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산이 한국에서 이제 명망이 상당히 높아지셨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을 할 때죠. 한국 통감을 할 때 이토가 도산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토가 내가 통감으로 온 것은 을사보호조약은 니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하고 조선에 일본 같은 메이지 이슈를 하고 싶어서 온 거다. 이렇게 도산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을 잘 만든 것이 일본인인 그대인 것처럼 한국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혁신케 하시오. 만일 메이지 유신을 미국이 와서 시켰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메이지 유신은 안 됐을 것이다. 그죠? 갑오개혁도 한국인의 손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책 내용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과부 당연히 결혼 제가 해야죠. 과거제 없애야죠. 노비제 없애야죠. 연좌제 없애야죠. 근데 그거를 일본 군의 힘에 의존해서 했다 하는 거. 일본 군에 의존해서 메이지 유신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도산이 그거를 딱 찔러서 말씀을 하고 계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잃은 고종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대사관으로 망명하는, 외국 대사관으로 망명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관 파천이죠. 그리고 아관 파천을 성공하니까 고종이 당장에 갑오개혁 정부를 무너뜨려라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홍집 같은 사람은, 당시 총리였죠. 김홍집 같은 사람은 고종 만나러 공사관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맞아 죽죠. 친일 개혁, 용일 개혁, 일본을 이용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노선의 최후의 비참한 종말이죠. 김홍집의 죽음이 바로 그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입니다. 이게 1897년, 98년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1897년, 98년, 99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이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야말로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의지하지 않고 한국인이 한국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입니다. 갑오개혁은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일본 군의 서포트를 받고서 그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또 쫓겨나갔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만민공동을 조직해가지고 아관파천 안 된다. 빨리 고종 돌아오시라. 그 다음에 러시아 군사기관 파견한 거 다 다시 돌아가라. 러시아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깨갱하고 돌아가요. 국제세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때 97년, 98년, 99년. 요때 한국의 개화파들이 다 집결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입니다. 최후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요때 활약했던 20대 활동가들이 누구냐? 운암 이승만,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안중근, 다 1870년대생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870년대생들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일거의 20대 때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마지막 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만민공동회 태극기를 가운데다 놓고 집회하는 장면이죠. 도산이 평양에서 쾌재정의 명의연설이라고 하는 걸 20살 때 합니다. 일단 정치가가 되려면 웅변을 잘해야 돼요.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쫙 끌어낼 수 있는 웅변을. 운암 이승만 박사도 뭐 대단한 웅변가죠.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쾌재정의 연설, 이거 지금 볼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만민공동회에서 할 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평양 만민공동회, 이승만은 서울의 만민공동회. 여기서 아주 대스타들입니다. 젊은 스타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이들의 요구는 뭐냐? 의회 개설이에요. 고종, 너를 쫓아내지는 않는다. 입헌군주제. 일본처럼 천황은 놔두고 의회 있지 않아요? 그걸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영국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도 만들자. 이게 만민공동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되고 내일 이제 의회가 열리려고 했어요. 11월 5일, 1898년 11월 5일에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하려고 하는, 그게 다 합의가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고종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경찰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독립협회 간부를 다 일망타진시킨 겁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1898년 11월 5일에 한국 최초의 의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상제, 이승만, 안창호, 윤치호, 백범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근대 한국을 만들고 말이죠. 만들고 10년 있다가 널 전쟁이 났다 쳐도 어떻게 됐겠어요? 한국인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혈상전했을 겁니다. 왜? 우리 의회가 만들고 우리가 만든 나라니까. 근데 이걸 다 분쇄해가지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투옥되고, 그죠? 도산과 누구예요? 우리 백범은 전부 유랑하고 이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고종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나라에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사구호조약 때도 한국 병합 때도 저항을 제대로 된 저항을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큼 1905년, 1910년에 저항을 했으면 감히 일본이 한국을 못 건드립니다. 왜? 세상 보면 눈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힘만으로 버티는 거 아니죠? 저렇게 버티니까 친구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1898년 의회 개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종이 그걸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종은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평가할 수 없는 군주예요. 근데 지금 덕수궁 뒤에다가 고종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예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시대착오. 명성하고 뮤지컬이 전 국민을 울려요. 시대착오.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백범을 기리는 뮤지컬이 나오고 그들의 길이 나오고 그들의 동상이 쓰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고종하고 민비가 다시 튀어나옵니까? 이 맥락에서. 큰 착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되고 몸은 다 성인이 됐는데 정신은 아직 청소년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시민이에요. 조선 왕조의 백성들이 아니고. 근데 아직도 정신이 조선 왕조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회가 아직도 세종대왕, 이율곡, 이퇴계, 이순신, 신사임당 전부 조선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조선 전기 사람들로만, 500년 이전 사람들로만 다 채워져 있잖아요. 왜? 근대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1898년에 그 의회 개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실패했다. 이런 걸 일반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집회도 싹 바꿔야 돼요. 집회도 도산 선생. 이런 분들, 우리 근대사의 인물들, 제가 지금 열거했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했던 그 인물들,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인물들, 그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들이지, 율곡이나 퇴계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만든 성리학적인 세계를 이탈해서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원효로, 퇴계로, 율곡로, 전 세계 집회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 집회. 전부 근대 인물들이에요. 조지 워싱턴, 그죠? 토마스 제퍼슨. 일본도 후쿠사와 유키치.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만 아직도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 조선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죠? 보세요. 서재필 미국으로 도망가요. 이승만 투옥되고요. 윤치호 중국 가고요. 안창호 미국 갑니다. 여기 남아서 지금 한국판 메이주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메이주신보다 훨씬 고난도의 고질의 하이퀄리티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종의 쿠데타 한 방으로 전부 다 쫓겨나는 겁니다. 이때 이미 한국의 식민지화는 결정됐다. 그런 사람을 고종의 길로 지금 추앙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서 각축을 하죠. 한국을 가운데다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죠? 일본을 영국과 미국이 등 떠미는 거예요. 러시아랑 싸워라! 등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죠. 러일 전쟁 어디서 했어요? 일본에서 싸웠나요? 러시아에서 싸웠나요? 평양, 한국하고 만주에서 싸웠어요. 그러면은 아니 니네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우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종이 중립화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립국이라는 건 뭐냐? 지금 스위스처럼 중립선언을 했는데 딴 나라 군대가 우리 항구에 들어올 때 그걸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립선언을 하려고 할 때 일본이 그래요.
네가 우리 인천항에 도착하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으면 중립선언 못하는 거야. 이런다고. 도대체 고종은 40년 집권 기간 동안에 뭘 했냐 이거죠. 군함 한 척이 없어요. 대한제국 망할 때까지 군함 한 척이 없습니다. 군함 한 척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안 망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망하겠어요? 자, 일본의 그 오야마 이와오, 야마가타 아리토 이런 사람들이 러일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거죠. 한반도를 밟고 러시아로 만주로 진주하고요. 청일전쟁, 러일 전쟁에서 이기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제 간이 커진 겁니다. 맨 처음에는 갑신정변 이무굴란 때는 쫄아가지고 그냥 조심조심 하더니 청일 러일 전쟁에 이기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전쟁 하는 겁니다. 정로환 여러분도 먹죠? 이게 원래 러시아를 정복하는 약이에요. 환약, 러시아를 정복하는 환약. 네. 그랬다가 요즘은 이제 발을정자로 이렇게 바꿨죠. 곤란하니까 발을정자로 바꿨어요. 오스모스 조약을 체결해서 한국을 일본의 영향력으로 뜬다. 이렇게 됐죠? 이게 포스모스 회담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전쟁 더 하라고 폭동을 일으켜. 이쯤 되면 이제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단물에 푹 빠진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이제 일본은. 아까 도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구자관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신 그 말씀. 안중근 의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을 니네들이 지금 정복하는 게, 점령하는 게 일본 니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다. 응? 한국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이지만 일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왜? 2천만의 국민, 아까 하신 그 말씀이에요. 2천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만, 그 이웃을 2천만을 옆에 두면 니네 안 불안하냐? 그 말을 들었어야죠.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한 명분은 오로지 하나예요. 뭐냐? 조선의 독립을 일본이 지켜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개화파들이 다 일본한테 박수 쳤어요. 심지어는 백범 김구도 러일전쟁에 대해서 박수, 안중근도 러일전쟁에 대해서 박수. 도산 안창원 선생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브레이크를 못 잡고 배신을 때린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이 2천만 국민을 옆에다 놓은 건 너네한테도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한 그 말씀을 안 듣고 브레이크를 안 잡고 질주한 것. 요게 도산의 말씀대로 우리한테는 엄청난 치욕을, 일본에게는 결국 패망을. 불과 30년 후에 한 세대밖에 못 갔어요. 일본 제국이라는. 한 세대 만에 패망을. 왜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냐 이 말.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천만 국민의 울분을 옆에 두고서 어때요? 지금까지도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 못하고 지금도 계속 한일 간에 큰 후환을 남기게 된 거죠. 자, 이때 안창호 선생이 이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독립을 보장하고 청일 러일 전쟁도 한국 독립을 위함이라던 일본에 대하여 한국인은 얼마나 감사하고 신뢰하였던가.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한국 독립을 없게 만들 때는 한국인은 얼마나 일본을 원수로 보겠는가. 이 삼국을 위해 불행한 사태를 이토 히로부미 너 같은 그대와 같은 대정치가의 손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산 선생이 이또한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거 아니다. 안중근 의사도 똑같은 소리 하죠. 동양평화론 읽어보세요. 그 인터넷에 올라가면 다 있어요. 짧아요.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또 네가 말하는 동양평화론은 한국을 일본이 집어삼킨 다음에 평화를 이루겠다는 건데 그거 안 된다. 몇 년 못 간다. 동양평화는 한국의 독립부터 시작해야 된다. 한국이 독립해야 중국도 일본에 대한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고 일본도 더 이상의 팽창을 자제하고
그래야 동양평화 이루어져. 이거 안중근의 동양평화라고. 그런 한국 개화파들의 1870년대생들의 한국 개화파의 이런 절절한 충고를 외면하고 일본이 을사보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왼쪽에. 요거는 고후임, 테라우치 마사다케. 3대 조선 통감이고, 제1대 조선 총독이에요. 이 두 사람이 통감으로 있을 때, 안창호 선생한테 정권 제안을 합니다. 당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양반 세력, 그죠? 그 다음에 일진회 들어보셨죠? 일진회를 중심으로 한 평민 세력. 일진회 다 동학도들이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동학도 같은 사람들이 왜 또 일진회를 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 한 세력이 이제 애국개몽운동하는 세력이죠. 제야인사들. 여기에 리더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또가 맨 처음에 이완용한테 정권 맡겼다가 이완용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진회가 자기 정권 달라고 한다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한국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이 애국개몽운동 세력 같거든요. 개화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한테 연락을 하죠. 그때 최석화, 이강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잘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안창호 선생이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석화나 이강 같은 안창호의 측근들은 통감한테 정권을 받아갖고 우리가 통감을 쫓아내자. 쫓아내고 우리가 여기서 유신을 일으키자. 근데 안창호 선생은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쟤네들한테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지론이죠. 실력 양성론.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이끌어 나갈 힘이 없다. 왜? 한국 민족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학력이 있느냐, 지력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 무력이 있느냐. 이거 하나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은 정치가라기보다는 도덕가나 종교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같은 사람이 볼 땐 좀 답답하죠. 아니,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시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하기로는 만약 이승만 박사가 1904년에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갖고 미국으로 그 러일 전쟁 그거 말리러 미국으로 파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안 계셨죠. 그러고 1910년에 돌아오니까 그때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또가 이승만한테도 정권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승만은 안창호 선생보다 나이도 2살 위고, 그 다음에 서울이 지역 기반이고, 그리고 굉장한 그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잖아요. 도산 선생은 권력 의지는 강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승만 정도의 수완이면 이또를 어떻게 봉쇄하고 혹시 탈출구를 찾지 않았을까? 뭐 이런 혼자 상상도 해보고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산 선생은 그걸 거절하면서 민족운동은 단순히 독립 찾는 게 아니다. 독립 찾는 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문명시민으로 한국을 민족을 만드는 거. 이거다. 그죠? 독립만 찾으면 뭐예요? 북한처럼 될 거면. 북한 독립 찾았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명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래 걸린다. 그 과정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0년 동안. 도산 선생 이래로 100년 동안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실력 양성하려고 여기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산 선생이 정치에서 이제 떠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민간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계속 하신 거죠. 이렇게 신문도 만들고 이렇게 하셔서 그 뒤에 독립운동에 영향이 남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산 선생의 말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조국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만이 아니다. 나도 그 책임자다. 내가 곧 그 책임자다. 그죠?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안전 안 지키고, 안전수칙 안 지키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지. 사고 나면 막 남탓만 하잖아요. 그 다음, 그 주장하는 분들에게 나가자 죽자 하는 독립운동의 급진파들에게 나갈 준비를 하고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죠. 피 끓는 열혈 청년들한테 좀 갑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거죠. 실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뭡니까? 한국인들의 실력이죠. 20세기 후반서부터 쌓아온 한국인들의 이 실력 배양. 이걸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저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관련되지 않은 게 있어야 된다. 흥사단은 그렇게 해라. 한 거잖아요. 비정치성. 이 한국 같은 모든 것을 다 정치라는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이 사회에서 저런 통찰을 했다는 거. 정치하고 관련 없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간다. 라고 하는 저런 통찰.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은 아주 고생스러운 고난에 찬 근대사를 100여 년간 겪어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무인 김구, 그냥 무식한 무인이 아니죠. 김구도 어마어마한 개목운동, 애국개목운동가죠. 그 다음에 정치가 이승만, 탁월한 국제 감각을 갖고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가진 정치가 이승만.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지표를 가르쳐주고 종교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안창호. 이런 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아마 대한민국이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경쟁의 사회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 문명사회의 꼴을 갖추게 한 그런 밑거름이 되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너무 강의를 많이 해서 질문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